오늘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 숨어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학 동창회를 이용해 보험 영업을 했던 윤서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냉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짓눌린 희생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진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인기녀였고 많은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경영학과의 에이스였던 강민우는 그녀를 4년 내내 짝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민우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며 화려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서진은 입사 3년 차에 회사 내 파벌 싸움에 휘말렸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는 그녀가 직장을 잃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서진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3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였고 어머니는 투병 중이셨습니다. 절박해진 서진은 결국 지인의 소개로 대형 보험사의 설계사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영업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매달 할당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렸고 선배 설계사들은 지인부터 공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진은 대학 동창회 단톡방 초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동창회였습니다. 서진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서진은 정성껏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동창들은 그녀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야, 서진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특히 남자 동창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결혼해서 평범한 가장이 된 그들에게 서진은 여전히 대학 시절의 그 빛나는 여신이었습니다. 서진은 능숙하게 사교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며 안부를 물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타깃은 IT 기업 임원이 된 박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대학 시절부터 서진을 좋아했지만 고백도 못 해본 소심한 남자였습니다. 서진은 그 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일주일 후 서진은 재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재혁은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아내 몰래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서진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적절한 스킨십까지 구사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서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지금 보험 일하고 있어.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너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 재혁은 오히려 감동했습니다. 뭐가 창피해? 멋진 일이지. 나도 보험 필요한데 서진이가 해줘. 서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양심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재혁은 정말 순수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통장에 찍힌 대출 이자 출금 내역을 보고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병원을 운영하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은 대학 시절 서진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간 연애했지만 서진이 유학을 핑계로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그때 서진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준석은 상처받았지만 결국 극복하고 의사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준석에게 접근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렸어. 지금 생각하면 오빠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 준석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했지만 어딘가 권태로웠고 서진의 등장은 그에게 청춘을 되찾은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서진은 준석과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 상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준석은 결혼 생활에 불만을 토로했고 서진은 공감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석은 서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진아, 나 아직도 너를.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석의 아내 최유라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늦은 퇴근, 잦은 술자리, 그리고 스마트폰을 숨기는 행동. 유라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서진과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격분한 유라는 동창회 단톡방에 서진의 사진과 함께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여자 조심하세요. 남편들한테 접근해서 보험 팔고 바람까지 피우는 사기꾼입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남자 동창들의 아내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아내는 남편이 요즘 이상하더니 그 여자 때문이었군요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동창의 아내는 저희 남편한테도 접근했어요. 보험 가입 권유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순식간에 동창회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창들은 그녀를 차단했고 이미 계약한 보험들도 해지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지점장인 노태식 부장이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윤서진 씨, 실적이 왜 이래요? 이번 달에 목표 달성 못하면 당신 짐 싸야 해요. 태식은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여자 설계사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서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 VIP 고객들 소개시켜 줄게. 대신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섰고 매일 대출 회사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오늘 저녁에 VIP 고객 만나러 가자.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날 저녁 태식이 데려간 곳은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소위 VIP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중년의 사업가들이었고 그들은 서진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이야, 태식이 형님, 이번엔 제대로 데려왔네. 한 남자가 서진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구역질이 났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한 사업가가 서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보험 상담 받고 싶은데 다음에 따로 만날까요? 2차도 같이 가고. 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은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도움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대체 뭐가 된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화장을 하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준석은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라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준석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나 어떡하면 좋아?
다 망가졌어. 하지만 서진의 번호는 이미 결번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준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녀의 영업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을. 재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진 때문에 생긴 보험을 당장 해지하라고 요구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이사님 여자한테 낚여서 보험 들었대요?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재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서진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진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식은 그녀에게 더 많은 접대를 요구했고 거부할수록 더 악랄하게 압박했습니다. 윤 씨, 당신 지금 빚이 얼마야? 5천? 6천?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잘만 모시면 다 갚을 수 있어.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든가. 서진은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동창회 단톡방에 다시 초대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2회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모두 참석해 주세요. 특히 윤서진 씨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동창회 당일 서진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남자 동창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여자 동창들은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동창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통화 녹음, 그리고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남편들을 이용했는지 보셨죠? 옛날 인연을 팔아서 돈을 벌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서진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을 이용했고 거짓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지금 빚에 쪼들리고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매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용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의 피해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고. 당신은 그저 무능하고 비겁한 거예요. 자기 인생 제대로 못 살면서 남 탓만 하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동창회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악녀일까?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일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서진은 태식을 고발했습니다. 성희롱과 강요죄로. 그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태식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진은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빚은 여전했지만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어머니는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느 날 카페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커피를 내오자 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때는 미안했어. 나도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재혁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 보기 좋아. 화이팅해. 그는 카운터에 10,000원을 놓고 나갔습니다. 커피값은 4,500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돈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가끔은 따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준석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병원도 정리하고 작은 의원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서진은 그에게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그 화환을 보며 누가 보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라는 준석과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진에 대한 감정도 복잡해졌습니다. 그 여자도 어쩔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해는 조금 되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혹했습니다. 태식은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그저 회사 실적을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출소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서진은 1년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판매했고 조금씩 단골 고객이 생겼습니다. 빚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완치되어 서진을 도와주셨습니다. 딸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에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동창회 총무였던 김현주로부터였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실 나는 내가 이해됐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힘들잖아. 가끔 연락하자. 커피 한잔 할래? 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연락할게. 서진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직하게 살고 떳떳하게 돈을 벌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찾은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추락과 재기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 생존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진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서진처럼 말이죠.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